식초의 가장 주요한 효능은 사실 간 기능 개선입니다. 지방 대사를 도와주죠. 그래서 중성 지방을 내려주거든요. 또 혈당도 내려주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성 지방 내리고 혈당을 내리면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죠.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는 다이어트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뇨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몸이 잘 붓는 사람들 식초물 드시면은 몸에서 수독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다이어트 효과에 가장 좋다. 또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속쓰림만 없으면 식초물 자주 드시면은 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숙취 있으신 분들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초의 주성분이 초산입니다. 아세트산인데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거든요. 우리가 만성 피로로 병원 가서 검사하면 왜 부신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곳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 코티졸이 나오거든요. 코티졸이 나와야 염증도 제거가 되고 단기적으로는 피로가 해소가 되는 것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이제 부신 증후군이 됩니다. 근데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것이 초산입니다. 그래서 식초 자주 드셔주시면 부신 증후군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식초는 신맛 때문에 소화액의 분비도 증가시키거든요. 소화 효소도 더 많이 나고 위산 분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 약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살균 작용이 있으니까 장내 유해균이 번성해 있거나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칼슘 흡수도 촉진하죠. 칼슘이 이게 신경을 활성화시켜 주는데요. 칼슘이 충분해야 잠도 잘 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1시간 전에 식초물 마셔주시면 불면증에도 또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요. 사실 천연 발효 식초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그냥 일반적인 식초는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식초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식초를 만들기 때문에 그 외에 초산 이외의 성분은 없어요. 그래서 효능이 좀 떨어집니다. 대신 천연 발효 식초는 천연의 식품을 먼저 알코올로 발효를 한 다음에 그 알코올 발효된 것을 초산 발효해서 식초를 만드는 것이라서 원래 이 재료가 가지고 있던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능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연 발효 식초 드시는 것을 권하고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 하면 식초병 라벨에 보면은 주정 몇 프로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 주정이 알코올을 분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정 몇 프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안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식초는 산이기 때문에 속이 쓰려질 수가 있습니다. 속쓰림이 심한 사람이나 복통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묽게 드시는 것이 좋고 또 보통 약간의 속쓰리면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조금 속쓰리다 싶으면 며칠 쉬었다가 또 드시면 됩니다. 네, 여성분들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또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더 중요하고 이런 몸 신체 부위로 봤을 때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쑥입니다. 쑥이 여성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생리불순이나 자궁근종 이런 데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염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파틸린 성분이 위염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최근 발표된 보고를 보면 폐섬유화나 급성췌장염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쑥 하면은 보통 약쑥을 얘기하죠. 황해쑥이라고도 하고요. 전국에 어딜 가나 논밭에 보면 다 있거든요. 길가에. 그런데 그런 이제 노지에 있는 쑥은 아무래도 먼지도 많고 중금속이나 공해 물질에 오염되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쑥은 대부분 이런 섬 지역에서 난 쑥을 더 상품으로 칩니다. 바닷바람 맞고 해무, 바다 안개 맞고 이렇게 자란 쑥들이 더 영양 성분이 강화되어 있다고 보죠. 그래서 백령도 쑥이나 강화도 쑥을 최상품으로 칩니다. 또 쑥 중에 인진쑥과 개똥쑥이 있는데요. 인진쑥이나 개똥쑥은 그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쑥은 아니고요. 염증을 치료하는 쑥입니다. 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간염이 있거나 장에 어떤 유해균이 있을 때 그런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기 때문에 또 성질이 좀 차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목적으로는 인진쑥이나 개똥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으로는 계피가 있는데요. 이 한약 처방 중에 계지복령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대개 생리불순이나 자궁건조증, 자궁내막증에도 많이 쓰는데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죠. 온몸의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뭐 양기를 돋우는 데도 계지가 많이 쓰이고요. 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계피차 많이 먹잖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귀라고 하는데요. 당귀는 여성을 위한 산삼이라고도 불리죠. 이 주성분이 데크신, 데크시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혈액순환을 돕고 자궁평혈근의 수축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출산 한 며칠 전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이제 당귀하고 청궁을 함께 섞어서 만든 처방이 불수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궁평혈근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순산을 도와줍니다. 최근에는 당귀가 뇌신경의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막아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쑥, 계피, 당귀 세 가지 한꺼번에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고요. 생강, 대추를 조금 넣어서 드시면은 풍미도 더 좋아지고 흡수율도 높아지니까 차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생레몬즙은 처음에 드실 때는 한 개로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하지만 그 한 개만 먹으면 양이 별로 안 돼요. 이때 오렌지와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레몬에 있는 항산화제와 오렌지에 있는 항산화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레몬 한 개와 오렌지 한 개를 같이 즙을 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맛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훨씬 더 증폭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레몬의 술을 늘려나가시고 오렌지 양을 살짝 낮추셔요. 그래서 적정량은 150cc에서 200cc입니다. 레몬술을 드실 때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물에 담가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인체에 그렇게 큰 효과를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안 먹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우리가 레몬술을 먹는 방법은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레몬에 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드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레몬을 충분히 생즙을 내서요. 그 레몬 안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축출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레몬을 물에 담그면은 그 레몬에 있는 물이 약간 녹아져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상당한 물에 우리가 레몬을 띄우기 때문에 많이 희석이 돼서 정작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에 있는 영양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출해 내시고요. 그거를 물과 섞어서 드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레몬술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를 제대로 즙을 내서 그 안에 있는 영양, 유기산, 항산화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미네랄, 효소들을 다 축출하신 데에 물을 더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은 산이 강한 음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산도는 pH가 2.5 정도 되고요. 우리 위의 산도는 pH가 2 정도 됩니다. 위의 산도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의 산도가 위에 피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레몬을 먹고 속이 쓰리신 분은 원래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레몬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과 희석해서 드시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드실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배워보고 생화학에 대해서 배워보면은 레몬이 위로 가서 소장을 통과한 다음에 간으로 갔을 때는 이게 산에서 알칼리로 변하게 됩니다. 레몬에 있는 시트레이트 산을 간에서 분해해서 알칼리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레몬은 우리 혈액을 알칼리화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레몬을 먹으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레몬에 있는 산이 치아를 부식시킨다라는 오해도 하시는데 현대인의 90%가 넘게 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석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많이 껴있는데 치석 밑에 보면은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우리 치아를 부식시키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석이 더 많아지고 그 박테리아 수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때 레몬을 먹잖아요. 레몬은 에나멜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치석을 녹입니다.
치석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레몬이 녹여요. 그러면은 그 박테리아가 치아를 부식시켜서 드러나 있던 신경이 살짝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레몬을 먹으면은 치아가 이가 시리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겁니다. 레몬은 치아를 부식시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치아를 갖다 놓고요. 레몬을 계속 거기에 들어 부으면은 어느 정도 에나멜은 부식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체의, 우리 구강의 조건은 다릅니다. 우리가 레몬을 먹기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입에서 뭐가 돌아요? 침이 돌잖아요. 그 침에는 알칼리 인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몬을 먹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인이라는 것을 방출하는데 바로 알칼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 연구를 보면은 레몬을 먹고 우리 치아가 다시 알칼리화 되는 시간까지는 수초밖에 안 걸린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레몬은 치석을 해결했고 그 치석과 박테리아 때문에 생긴 신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레몬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신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신 걸 먹으면 약간 이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육의 문제입니다. 식도의 근육은 세 겹이고요. 위의 근육도 세 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쪼아지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중간에 행경막이 쫙 쪼아져서 삼중 방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근육이 염증이 생겨서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약간의 위산이 올라간다 그래도 행경막 근육이 잡아줄 수 있고요. 만약에 행경막 근육까지 약해져서 식도까지 올라오면 식도에서 그거를 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세 장기의 근육이 다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역류성 식도염은 하루아침에 생긴 질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생긴 질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질병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저하로 칼슘의 활용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심각하게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에요. 질병은 벌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먹어서 역류성 식도염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의 원리가 그래요. 하지만 레몬을 먹고 역류성 식도염을 자극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레몬과 오렌지를 섞어서 드세요. 레몬의 양을 작게 하고 오렌지 양을 많이 하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레몬 1개, 그리고 오렌지 1개, 큰 거 1개 이렇게 해서 계속 드시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경험을 하실 거고요. 계속 드시면은 이제 레몬을 직접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인체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게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없고요. 해결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한테 우리가 노출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법론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질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은 우리가 완화할 수는 있으나 가장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우리 혈액과 혈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 이렇게 먹으면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러한 질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당뇨에 걸릴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에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해칠 수밖에 없는 식생활 습관과 생활 습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겁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질병의 회복의 시작은 제대로 알므로부터 시작입니다. 그 제대로 알면 우리 몸의 원리에 대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 이래서 좋다가 아니라 내 몸의 원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질병의 해결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금물은 우리 몸의 혈액에 있는 소금기가 0.9%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져서 소금을 물에 넣어서 간간하니 마시기 좋게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아니고 조금 간간하게 느낄 정도만 되면 한 1%에서 3% 전후액이 되기 때문에 그걸 타서 넣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마실 만큼 몇 모금 마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주고 하면은 가장 좋죠. 우리 몸은 저녁에 잠이 들면은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만은 몸은 계속해서 소화작용을 해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혈액에 있는 물이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물질이나 폐기물을 콩팥이나 간을 거쳐서 몸 밖으로 배출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빼주는 이 일을 저녁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녁에 할 때 간간한 소금물을 마셔주면은 그게 혈액의 양하고 같기 때문에 그게 저녁 동안에 우리 몸에서 생식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녁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소변을 몇 번 가면서 몸속에 있는 물기가 혈액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소금물을 몇 모금 또 먹어주면은 바로 소금물을 채워주니까 활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운동하거나 등산하거나 사무실에 있을 때, 특히 더울 때는 중간에라도 간간히 몸이 요구한 대로 소금물을 먹어주면 특별하게 물을 더 안 먹어도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소금물을 마실 때는 소금물을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요한 혈액에 물만 채워주면 되는데 소금물을 안 먹으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여름에 더우면은 물을 먹는데 물을 더 먹게 되죠. 더 먹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물이 몸 밖으로 빼져 나가니까 혈액은 소금기가 낮아지고 물은 또 더 먹게 되고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되죠. 그러면 목이 마르다 해가지고 처음에 한두 컵 마실 때는 풀리죠. 좋은 것 같은데 물이 먹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먹기가 엄청 힘들어 해보면. 그 이유는 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참고 물을 더 마셔주면 몸은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게 오늘 질환이고 전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소금물을 먹어야 되죠. 그럼 그때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는 0.9%인 혈액과 소금기 0.9%인 똑같은 링거 주사액을 맞으면 회복이 되죠. 그래서 혈액에 있는 소금기 0.9% 한 1, 2% 정도 간간한 소금물을 더울 때도 먹어주고 가끔 먹어주면 실질적으로 물 총량으로 먹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 소금물이 가장 중요한 보약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죠. 그래서 이 소금물은 링거액하고 같은 것이죠. 우리 몸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이죠. 기본 물질. 이걸 무시하게 되고 싱겁게 먹거나 혈액에 0.9%가 안 차면은 여러 질환으로 복합적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소금물이라고 하니까 꼭 소금물만 인위적으로 타서 이제 먹을 수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물 종류를 마실 때 예를 들어서 이뇨성 물질로 커피, 술, 차 이런 음료수를 마실 때 거기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타서 마셔주면은 커피 맛도 좋고 커피 맛이 다르죠 맛이. 그리고 술 맛도 다르고 차 맛도 다르고 그러면 타서 여기에다 약간 소금을 타서 하면 우선 맛이 달라서 맛있고 이뇨성 물질은 한두 시간 안에 그 양이 그대로 배출될 때 소금기를 안 넣으면은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몸속에 있는 소금기를 소금 하나에 물 5개가 안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혈액에 있는 소금기가 그만큼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짭짤한 국물 생각이 나는데 그건 몸속에서 소금기를 채워달라는 거죠. 부족하게 해서. 이 술이나 커피나 차나 여기에서 소금기를 타서 마셔주면은 그 이뇨성 물질이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있는 소금기는 큰 차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정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다음날 덜 피곤하고 건강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수는 식당에서 먹거나 소금이 없는 데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반 컵이나 한 컵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는 거야. 그 외에는 아침에나 저녁에 잠잘 때 소금을 먹고 날씨가 더울 때는 간가진 소금을 몇 모금씩 마셔주고 그러면 특별하게 물 따로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만 많이 마시라고 그러면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와 똑같아요. 몸을 망가뜨리게 돼버리는 거죠. 여태까지 이야기한 대로 혈액에 있는 소금기가 0.9%인데 0.9%를 무너뜨리는 게 돼버리죠. 그럼 몸이 원활하게 작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 못 잔다, 뭐 한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한 시간이나 2시간 사이에 빠져나갈 때 몸에 있는 소금기를 끌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있는 소금기가 약하죠.
혈액이 탁해지고 약하기 때문에 소화작용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에너지로 음식을 전환시키고 하는 걸 제대로 못 해주게 되니까 다음날 피곤하게 되고 뇌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먹어라 하는데도 물만 많이 먹으려고 점점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몸은 바싹 말라지고 몸의 기능은 떨어지고 이 얼굴은 주름져가고 짜증이나 불만은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죠. 소금물을 안 마시고 더워서 물만 많이 마시면은 혈액의 소금기는 떨어지는데 목은 마르고 또 계속해서 땀을 흘리니까 물기는 부족하고 또 먹고 하니까 소금기는 혈액에는 계속 떨어지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이온 음료에 들어있는 소금기하고 미네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이런 소금에는 순소금에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 하는 역할이 다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소금 해가지고 나트륨 하나만 생각하고 이게 들어있으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다릅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있고 미네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소는 순수한 소금을 이야기하고 NaCl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금은 실제 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마그네슘, 비소, 유황 이런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5, 60가지의 미네랄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뇌에서 생각하는 뜻을 오장육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게 미네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거하고 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마시는 거하고는 엄청 크게 다르죠. 거기에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같이 다양하게 들어있으면 같은데 들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소금물을 먹어주는 게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또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금을 30여 년 이상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소금을 짜게도 먹어보고 싱겁게도 먹어보고 많이 해왔었는데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저염식 문화를 바꿔줘야 되겠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30년 이상을 연구하면서 쓴 책이 소금의 진실과 건강입니다. 서구에서는 일부 저염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어차피 미네랄이 없는 순소금만 먹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있는 소금을 먹어주면 건강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저는 꼭 오늘 시청하신 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으로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을 때 그때그때 채워주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